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마음이 늙지 않는다. 정약용이 남긴 많은 가르침 중 오늘은 이 말을 함께 생각해보자. 나이 들어서도 자식이 먼저 보고 싶어 찾아오는 부모가 되는 것, 생각해보니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면 된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한때는 내 품에서 숨결을 느끼던 아이가 어느새 자라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바쁜 삶 속으로 걸어간다. 그리고 부모와의 거리는 물리적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부터 멀어진다. 명절, 생일, 병원 갈 일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얼굴을 보기 어려운 날이 온다. 그때 깨닫는다. 내가 지금 어떤 부모로 남아있는가가 앞으로의 관계를 결정한다는 것을. 어떤 부모든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다.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게 올 때 어떤 마음인지를. 오늘은 그런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해 자식들이 진심으로 보고 싶어하는 부모가 되는 길을 함께 찾아보자. 먼저 정약용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자.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은 1801년부터 18년 동안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했다. 갑자기 아버지를 잃은 자식들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당시 사회에서 아버지란 가정의 기둥이었고 경제적 지주였다. 그런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먼 곳으로 떠나야 했으니 남겨진 가족들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유배지에서도 자식들은 아버지를 찾아왔고 편지를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큰아들 학연은 아버지가 쓴 아방강 역고를 필사하며 학문의 길을 이어갔다. 둘째 아들 학유는 아버지의 시를 모아 책으로 엮었고 막내 아들 학수는 의학을 공부하며 아버지의 실용학문 정신을 계승했다. 당시 다른 죄인들의 가족은 어땠을까? 대부분 연락이 끊어지거나 의무적으로만 찾아왔다. 어떤 가족들은 아예 연을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도 했다. 유배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정약용의 가족만은 달랐다. 왜 그랬을까? 정약용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자식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너희 길을 가거라. 나는 내 길을 간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60이 넘어서도 목민심서, 경세유표 같은 대작을 써내며 늘 살아있는 아버지로 남았다. 편지 하나만 봐도 그의 철학이 드러난다. 큰아들 학연에게 보낸 편지에서 정약용은 이렇게 썼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겠다. 서로 다른 길을 가더라도 학문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을 것이다. 자식에게 자신의 길을 강요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반대로 생각해보자. 만약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내가 이런 처지가 된 건 다 너희 때문이라고 원망했다면? 빨리 와서 나를 모셔가라고 재촉했다면? 내가 없으니 집안이 망하고 있다며 불안해했다면? 자식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의무감으로 찾아왔을 것이다. 사랑이 아닌 죄책감으로 말이다. 정약용은 달랐다. 오히려 자식들을 격려했다. 너희가 잘하고 있으니 나는 마음이 편하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런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현대로 돌아와서 우리는 과연 어떤 부모인가를 되돌아보자. 이제 간섭과 지지, 그 미묘한 경계선을 제대로 그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보겠다. 나이 들수록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하기 쉽다. 결혼 생활, 자녀 교육, 직장 문제까지 마치 내가 더 잘 안다는 듯 말하게 된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풀과 나무는 저마다의 계절에 꽃을 피운다. 자식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삶에는 그들만의 계절이 있다. 그 계절을 억지로 당기면 꽃은 시들 뿐이다. 실제 사례를 보자. 60대 박씨 부부는 아들이 결혼한 뒤 매주 전화를 걸어 며느리의 식단, 집안 살림, 심지어 가구 배치까지 조언했다. 김치찌개보다는 된장찌개가 몸에 좋다. 소파는 창가보다 벽 쪽이 낫다. 아이 재울 때는 이렇게 해라. 청소는 이런 순서로 해야 한다 등등.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조언이 고마웠다.
새내기 주부였던 며느리에게는 도움이 되는 말들이었다. 하지만 매번 계속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며느리는 점점 숨이 막혔다. 뭘 해도 시어머니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다. 자신만의 생활 방식을 만들어갈 여유가 없었다. 결국 며느리는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아들이 중간에서 난처해했다. 엄마, 전화 좀 덜 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 씨 부부는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가 며느리 걱정해서 하는 소리인데 왜 싫어하냐며 오히려 서운해했다. 그 결과 아들은 부모와의 거리를 점점 벌렸다. 명절에만 얼굴을 비치는 사이가 되었다. 와서도 빨리 돌아가려고 했다. 부모는 요즘 애들은 정이 없다며 한탄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그 정을 밀어낸 것은 깨닫지 못했다. 반면 70대 김 씨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 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가슴이 철렁했다. 20년 넘게 다닌 대기업을 그만두고 불확실한 사업을 시작한다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었다. 하지만 위험하다는 말을 삼켰다. 김 씨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나이든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실패하면 어쩌지?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면?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자식도 이미 40대 중반이었다. 충분히 생각해서 내린 결정일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하고 싶다면 해봐라. 실패해도 괜찮다. 필요하면 내가 뒤에 있다. 단순한 한마디였지만 아들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었다. 창업 초기 아들은 매일 밤 12시가 넘어 집에 돌아왔다. 투자자들을 만나고 직원들 월급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 사업 초기의 불안함과 압박감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여러 번 왔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그 말을 떠올렸다. 필요하면 내가 뒤에 있다. 그 한마디가 아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어머니가 나를 믿어주고 있구나. 실패해도 받아주실 거야. 그런 안정감이 있으니까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다. 3년 후 회사가 성공 궤도에 오르자 아들이 제일 먼저 찾아간 건 어머니였다. 어머니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라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가 믿어주시지 않았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지금도 아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어머니를 찾는다.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지를 받기 위해서다. 어머니, 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여전히 조언보다는 격려를 한다. 내가 생각해서 결정한 거면 좋을 거야. 어머니는 내 편이야. 간섭과 지지의 차이는 무엇인가? 간섭은 내가 더 잘 안다는 태도다. 지지는 내가 잘할 거라 믿는다는 태도다. 간섭은 자식을 작게 만들고 지지는 자식을 크게 만든다. 간섭은 의존적인 관계를 만들고 지지는 신뢰하는 관계를 만든다. 물론 자식이 위험한 길을 가는 것 같을 때 말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다. 부모라면 누구나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내가 잘 해낼 거라 믿는다는 말이 자식을 붙잡는 밧줄보다 멀리 날아가게 하는 바람이 된다는 걸 기억하라. 또 다른 사례를 보자. 65세 송 씨는 딸이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 처음에는 당연히 만류했다. 참고 살아봐라. 이혼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세상 사람들 시선은? 하지만 딸의 표정을 보니 이미 결심이 굳어 있었다. 송 씨는 생각을 바꿨다. 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엄마가 몰랐네. 내 결정을 존중할게. 혼자 아이들 키우기 힘들면 언제든 도와줄게. 딸은 울면서 말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해주시니까 용기가 나요. 이혼 후 딸은 정말 힘들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하지만 어머니가 뒤에서 지지해주고 있다는 생각에 버틸 수 있었다. 지금은 새로운 직장을 찾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졌다. 만약 송 씨가 끝까지 반대했다면 딸은 어머니를 원망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엄마는 나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관계는 더욱 멀어졌을 것이다. 이제 주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나이 들어 자식에게 사랑받는 부모가 되려면 주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 무엇을 줄 것인가 보다 어떻게 줄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다. 사랑을 물질로만 표현하지 마라. 물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 큰 힘이 된다. 하지만 주는 것이 습관이 되면 관계는 어느새 의무로 변하고 받는 사람의 마음에도 부담이 쌓인다. 한 번 준 것은 조건 없이 주고 다시 돌려받으려 하지 마라. 정약용은 내가 가진 것을 버릴 줄 알아야 손이 비어 새 것을 잡는다고 했다. 그 손에 물질 대신 추억과 마음을 남겨주어야 한다. 실제 사례를 보자. 70대 이 씨는 아들이 집을 살 때 3천만 원을 보탰다. 아들은 무척 고마워했다. 아버지 덕분에 집을 살 수 있었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런데 몇 년 뒤 이 씨 사정이 어려워졌다. 병원비가 많이 나가고 생활비도 빠듯했다. 그래서 아들에게 그때 준 돈 좀 돌려달라고 했다. 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다. 아, 그때 그 돈은 조건부였구나. 진짜 준 게 아니었구나. 그 뒤로 그는 부모 앞에서 금전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됐다. 좋은 일이 생겨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말이다. 돈 문제가 또 나올까봐 두려웠다. 승진해서 연봉이 올랐을 때도 말하지 않았다. 혹시 그럼 이제 돈 좀 갚을 수 있겠네라는 말이 나올까 봐서였다. 아들은 부모를 찾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갈 때마다 돈 이야기가 나올까 봐 스트레스를 받았다. 자연스럽게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부모는 왜 요즘 안 오냐고 서운해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그 분위기를 만든 건 몰랐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한 부모가 있다. 72세 조 씨도 똑같이 집 살 때 돈을 보탰지만 나중에 본인이 어려워져도 그건 이제 내 거다. 내가 준 건데 왜 돌려받냐? 힘들면 내가 알아서 버틴다라고 말했다. 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오히려 더 자주 부모를 찾아왔다. 돈을 더 갖다 바치려고가 아니라 그런 부모가 존경스럽고 고마워서였다.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더 잘해야지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겼다. 아들은 부모님이 어려우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부모님이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니까 아들도 부담 없이 도울 수 있었다. 아버지, 용돈 좀 드릴게요라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었다. 조 씨는 고맙긴 하지만 괜찮다라고 했지만 아들은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라고 했다. 주는 것의 진짜 의미는 여기에 있다. 받는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것. 그래서 자발적으로 더 주고 싶게 만드는 것이다. 조건을 달면 받는 사람은 부담을 느낀다. 조건 없이 주면 받는 사람은 감사함을 느낀다. 또 다른 예를 보자. 68세 한 씨는 손자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었다. 매달 50만 원씩 학원비를 대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아이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해요라고 했다. 한 씨는 벌써 학원비로 50만 원 주고 있는데 또 달라는 거야? 라고 말했다. 며느리는 상처받았다. 돈을 주시면서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씀하시지? 그 뒤로 며느리는 한 씨에게 아이 이야기를 잘 하지 않게 됐다.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까봐 조심스러웠다. 반대로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손자가 피아노에 관심이 있구나. 좋은 일이네. 한 달에 얼마나 들어? 며느리가 20만 원 정도요라고 하니까 그럼 다음 달부터 70만 원 드릴게. 우리 손자 재능 있으면 실컷 배우게 해줘. 같은 돈을 주더라도 마음가짐과 표현이 다르면 받는 사람의 기분이 완전히 달라진다. 첫 번째 할머니는 내가 이미 충분히 주고 있는데 또 달라는 거냐는 태도였다면 두 번째 할머니는 손자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라는 태도였다. 자식 곁에만 매달려 살지도 마라. 노년에는 반드시 내 몫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보자. 여행을 가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삶을 포기하지 마라. 자식에게 존경을 받는 부모는 몸은 늙어도 눈빛이 살아있다.
정약용의 또 다른 일화를 보자. 유배에서 풀려난 후 73세의 정약용은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새로운 책을 계획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세상을 향해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새로운 학설을 연구하며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말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좀 쉬시면 어떨까요? 정약용은 웃으며 답했다. 내가 쉬는 순간 내 마음도 늙는다. 몸은 늙어도 마음만은 늘 젊어야 한다. 그래야 젊은 너희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식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저런 분의 자식이라는 게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당신이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은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본보기가 된다. 현대의 사례를 보자. 65세 최 씨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우울증에 빠졌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자식들 전화만 기다렸다. 전화가 안 오면 서운해하고 와도 요즘 왜 이렇게 바쁘냐. 나는 혼자 있어서 심심하다. 너희가 자주 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불평했다. 자식들은 점점 어머니와의 시간을 부담스러워했다.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우울한 이야기, 외로운 이야기만 들어야 했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만 의존하고 있었고 자식들은 그 무게가 버거웠다. 큰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나가보시면 어떨까요? 최 씨는 화를 냈다. 내가 그런데 갈 나이가 됐다는 거야? 자식들이 잘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최 씨도 깨달았다. 자식들이 점점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그래서 마음을 바꿔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나가게 되었다. 처음엔 시간이나 때우려고 갔는데 붓을 잡고 글씨를 쓰는 재미에 빠졌다. 서예를 배우면서 최 씨의 하루가 달라졌다. 오전에는 복지관에 가서 서예를 배우고 오후에는 집에서 연습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웠다. 서로의 작품을 보며 격려하고 때로는 함께 전시회도 구경했다. 6개월 후에는 복지관 서예 동아리 회장이 되어 있었다. 다른 회원들이 최 선생님 글씨가 정말 좋다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최 씨는 오랜만에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때부터 최 씨가 달라졌다. 자식들에게 전화할 때도 오늘 서예 전시회 준비한다고 바빴다. 다음 달에 문화센터에서 작품 전시한다. 복지관 회장으로 선출되어서 할 일이 많다 같은 이야기를 했다. 자식들도 놀랐다. 우리 어머니가 이런 재능이 있으셨구나. 이렇게 활기차게 지내시는구나. 예전에는 어머니 전화를 받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어머니의 근황이 궁금해졌다. 어머니가 무슨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을까? 지금은 자식들이 먼저 안부를 묻는다. 어머니, 요즘 서예는 어떻게 되어 가세요? 전시회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어머니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자랑스러워한다. 나이든 부모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은 존경심을 갖게 된다. 반대 사례도 있다. 68세 정 씨는 은퇴 후 골프장에서 캐디 일을 시작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왜 그런 힘든 일을 하느냐, 용돈은 우리가 드릴 테니 그만두라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사람들 만나는 게 즐겁고 내 몸으로 번 돈이 뿌듯하다고 했다. 처음엔 반대하던 자식들도 6개월 후 아버지를 보며 생각을 바꿨다. 피부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젊어 보였다. 골프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등산도 가고 때로는 술 한잔하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활기찼다. 지금은 아버지가 일하시는 모습이 멋있다며 자랑한다. 친구들에게도 우리 아버지는 70이 다 되어서도 일하신다. 정말 대단하지? 라고 말한다. 아버지도 내가 일하니까 애들이 더 존경하는 것 같다며 뿌듯해한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66세 윤 씨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우울해하던 중 딸의 권유로 요가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내 나이에 무슨 요가냐며 거부했지만
딸이 엄마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니 마지못해 시작했다. 6개월 후 윤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몸이 유연해지고 자세도 좋아졌다. 요가 선생님이 윤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하신다며 칭찬했고 다른 수강생들과도 친해졌다. 요가 후에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생겼다. 윤 씨는 요가에 빠져들었다. 집에서도 요가 동작을 연습하고 요가 관련 책도 읽었다. 나중에는 요가 지도자 과정까지 수강했다. 70세에 요가 강사 자격증을 땄다. 지금 윤 씨는 복지관에서 시니어 요가를 가르치고 있다. 자식들은 엄마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계신다니며 자랑스러워한다. 손자들도 할머니는 요가 선생님이야라고 친구들에게 자랑한다. 내 몫의 인생을 사는 부모를 보면 자식들은 안심한다. 우리가 없어도 부모님은 잘 지내실 거야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부모일수록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온다. 부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말이다. 반대로 자식에게만 의존하는 부모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준다. 우리가 자주 가봐야 한다.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같은 의무감이 생긴다. 의무감으로 하는 효도는 오래가지 못한다.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인다. 74세 박 씨의 경우를 보자. 아내가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게 되었는데 하루 종일 TV만 보며 지냈다. 자식들이 아버지, 밖에 나가시지 그러세요라고 해도 나갈 데가 어디 있냐며 집에만 있었다. 자식들은 걱정이 되어서 교대로 아버지를 찾아갔다. 하지만 갈 때마다 아버지는 같은 이야기만 반복했다. 심심하다, 외롭다, 너희 엄마가 그립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노력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다. 결국 자식들이 상의해서 아버지를 경로당에 모시고 갔다. 처음에는 내가 그런데 갈 나이가 됐냐며 거부했지만 자식들이 한 번만 가보세요라고 해서 마지못해 따라갔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는 사람들을 보니 재미있어 보였다. 박 씨도 어릴 때 바둑을 조금 둘 줄 알았다. 그래서 한 게임 두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상대방도 박 형님 바둑 실력이 좋으시네라고 칭찬해줬다. 그 뒤로 박 씨는 매일 경로당에 나갔다. 바둑도 두고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때로는 함께 등산도 갔다. 집에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즐거웠다. 자식들도 안심했다. 아버지가 친구들도 생기시고 재미있게 지내시니까 우리도 마음이 편해요. 이제는 박 씨가 먼저 자식들에게 전화한다. 오늘 바둑에서 이겼다. 다음 주에 등산 간다 같은 즐거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자. 부모라는 이름 아래 가장 쉽게 있는 것이 있다. 바로 고맙다와 미안하다는 말이다. 당연한 듯 받기만 하고 서운함은 표현하면서도 감사와 미안함은 뒤로 미루게 된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와줘서 고맙다. 내가 있어 든든하다. 내가 미안하다. 이 짧은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다시 부모에게 향하게 한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조차 너희 덕분에 하루가 즐겁다는 인사를 전했다. 심지어 편지에서도 내가 이렇게 안부를 물어주니 아버지 마음이 따뜻하다라고 썼다. 나이를 막론하고 감사의 말은 관계를 따뜻하게 하는 비밀이다. 실제 사례를 보자. 75세 한 씨는 매번 아들이 찾아올 때마다 왜 이제 와? 바쁘다고 전화도 안 하고 며느리는 왜 안 와 같은 말부터 했다. 아들은 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어머니를 뵈러 오는 건데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까? 아들도 처음에는 어머니, 저도 바빠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라고 말했지만 갈 때마다 같은 소리를 들으니 점점 찾아가기 싫어졌다.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씨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 그때서야 깨달았다. 내가 아들에게 얼마나 서운함만 표현했나. 고마움은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이 없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서운한 마음만 갖고 있을 수는 없다. 그 뒤로 태도를 바꿨다.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 내가 이렇게 챙겨줘서 든든해.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처음엔 어색했지만 계속 말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다. 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자주 오고 싶어져요라고 했다. 정말로 이제는 일주일에 2번씩 찾아온다. 의무감이 아니라 즐거움 때문이다. 어머니 뵈면 기분이 좋아져요. 어머니가 항상 고맙다고 하시니까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반대로 미안하다는 말도 중요하다. 78세 김 씨는 평생 가부장적이었다. 자식들 앞에서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왜 미안해하냐?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평생 고생했는데라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면서 자식들이 교대로 간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딸은 회사 일을 미루고 병원에 왔고 아들은 새벽 5시에 와서 김 씨를 씻겨드렸다. 며느리는 김 씨가 좋아하는 죽을 끓여서 가져왔다. 그 모습을 보며 김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었나?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있나? 퇴원하는 날, 김 씨는 자식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미안하다. 평생 너희한테 고생만 시켰네. 너희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지도 못했고 엄하기만 했지.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그 말을 듣고 자식들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좋아요. 우리도 부족한 게 많았어요.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더 잘해드려야 하는 거죠. 그날 이후 가족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 서로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만날 때마다 따뜻한 분위기가 된다. 김 씨는 왜 진작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후회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만족해했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73세 이 씨는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사소한 일로 자주 언성을 높였고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어려워했다. 그러다 이 씨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며느리가 3개월 동안 정성껏 간병해줬다. 회복된 후 이 씨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고마웠다. 내가 평소에 너한테 못되게 굴었는데 이렇게 잘해줘서 미안하고 고마워. 앞으로는 내가 달리할게.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님, 저도 부족한 게 많았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그 뒤로 두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었다. 혹시 자식이 찾아와도 불평과 잔소리부터 늘어놓지는 않는가? 그 순간 자식의 발걸음은 무거워진다. 반대로 이렇게 와줘서 힘이 난다라는 말은 그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만든다. 69세 최 씨의 경우를 보자. 아들이 찾아올 때마다 요즘 어머니 생각은 안 나냐? 전화 한 통 하기 어려우냐? 다른 집 아들들은 매주 온다던데 같은 말을 했다. 아들은 죄송해요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또 시작이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최 씨가 태도를 바꿨다. 아들아, 와줘서 고마워. 내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아진다. 바쁠 텐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게 눈에 보였다. 지금은 아들이 더 자주 온다. 어머니가 고맙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오고 싶어져요. 예전에는 가면 혼날까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가면 기분이 좋아져요. 감사 표현의 힘은 생각보다 크다. 같은 행동이라도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다. 당연하게 받지 말고 고마워하라. 그러면 상대방도 더 주고 싶어진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해보자. 늙어서도 보고 싶은 부모가 되는 4가지 원칙이다. 첫째, 간섭보다 지지를 선택하라. 자식의 삶에는 그들만의 계절이 있다. 그 계절을 존중하고 뒤에서 응원하는 부모가 되어라. 내가 잘할 거라 믿는다는 한마디가 모든 조언보다 힘이 세다. 자식이 실수할까봐 미리 막으려 하지 말고 실수를 통해 배우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당신의 경험을 강요하지 말고 그들이 자신만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믿음을 보여줘라. 둘째, 물질보다 추억을 남겨라. 한 번 준 것은
조건 없이 주고 마음의 빚을 만들지 마라.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려 하지 말고 함께 보낸 시간과 따뜻한 말로 마음을 채워줘라. 자식이 어려울 때 도와주되 그것을 빌미로 간섭하려 하지 마라. 진짜 유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함께 웃었던 기억들이다. 자식들이 나중에 우리 부모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들어라. 셋째, 집착보다 자유를 택하라. 자식 곁에만 매달려 살지 말고 내 몫의 인생을 살아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기찬 모습이 자식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부모다.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마라. 60, 70이 되어도 새로운 취미를 갖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그런 부모를 보며 자식들은 저런 부모님의 자녀라는 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한다. 의존적인 부모보다 독립적인 부모가 더 사랑받는다. 넷째, 무심함보다 감사를 표현하라.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지 마라. 자식이 찾아온 것 자체를 고마워하고 내가 부족했던 것은 미안해하라. 이 작은 말들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든다. 부모라고 해서 항상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때로는 자식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 사과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런 겸손한 모습이 자식들의 마음을 더욱 부모에게 가깝게 만든다. 이 네 가지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저 오늘부터 조금씩 달리 해보는 것이다. 오늘 자식에게 잔소리 대신 수고했다는 말을 해보고 내일은 새로운 취미 하나를 시작해보라.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정약용은 말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시작이다. 어제의 실수는 오늘의 지혜가 되고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행복이 된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 오늘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라고 말해보라. 내일 만날 때는 와줘서 고맙다고 먼저 말해보라.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을 늙어서도 늘 보고 싶은 부모로 만들 것이다. 당신의 변화는 자식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부모가 달라지면 자식들도 달라진다. 간섭 대신 지지를 받으면 자식들은 더 자주 찾아오고 싶어 한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면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고 싶어 한다. 독립적인 부모를 보면 존경심이 생긴다. 감사를 표현하는 부모를 보면 더 잘해드리고 싶어진다. 결국 모든 것은 순환한다. 좋은 것을 주면 좋은 것이 돌아오고 사랑을 주면 사랑이 돌아온다. 당신이 자식에게 어떤 부모가 되느냐에 따라 자식들이 당신에게 어떤 자식이 될지가 결정된다. 늙어서도 늘 보고 싶은 부모. 그것은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늘 당신의 선택이 내일의 관계를 만든다.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나요? 다산 정약용의 성찰을 담은 이야기. 정약용의 삶이지에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더 깊은 삶의 통찰을 전해드리겠습니다.